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방송에서는 짱짱자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광주 방송 KBC에서 백운기 국장이 앵커하실 때 짱짱자매로 저희가 한때 활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늘 발표가 되는 거죠? 4시 반에. 그렇죠. 오늘 전당대회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전당대회를 하는 거고 대통령도 오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지명하는 거죠. 당대표 최고위원이 지명되는 날이기 때문에 대략 한 결과는 4시 반, 5시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어제까지 투표가 다 완료됐죠. 근데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투표율이 지난 김기현 대표 때보다는 한 7% 낮다고 언론 보도에는. 낮은 걸로 나온 건데 글쎄요. 그 국민적인 관심이나 후보들이 나와갖고 난투국 벌리고 이런 걸로 보면 투표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쪽으로 서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쪽에서는 어차피 한동훈이 될 거니까 다른 그 후보 지지자들이 포기를 하더라. 그래서 투표율이 낮다 이런 얘기고 다른 그 후보들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한동훈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게 비한 쪽이 결집을 하고 결국 한동훈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대세론자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그 반대가 유리한 게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1차에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투표율로 봤을 때는 2차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이죠. 결선 간다.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과반 안 넘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역대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를 보면 다른 당하고 좀 틀려요. 여기는 민심과 당심이 괴리된 정당입니다. 같지 않아요. 보통의 정당이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많이 틀리겠네요. 윤심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전당대회를 하면 민심이 앞서 끌고 가고 당심이 따라가는 추세거든요. 대체로 수렴이 거의 돼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전당대회에서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준석 당대표 될 때도 민심은 월등히 높았고 당원 투표에서는 3% 졌어요. 나경원한테. 나경원 후보한테. 대통령 후보 뽑을 때도 민심은 홍준표였고 당심은 윤석열이었죠. 그래서 뒤집혔죠. 그다음에 경기지사 후보 때가 아주 극적이었는데 민심은 유승민, 당심은 김은혜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지난 김기현 대표 때는 100% 당심만 했죠. 그래서 민심의 척도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8대2로 하고 있는데 대체 여론조사는 민심에 근거한다고 봐야 되겠죠. 84만 명 중에 지금 거의 한 50% 정도가 투표를 82만이 투표했다고. 50%가 투표를 했을 건데 이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로 저는 까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까봐야.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러면 한동훈 캠프는 본인들이 한 65%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던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로 보면 그러니까 캠프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해갖고 따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당원들에게 누구를 찍어달라라고 이른바 오더 투표 있잖아요. 오더 투표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비윤 쪽이 훨씬 많거든요. 실제로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더를 내리는 사람들인데 중간에서 그분들은 비윤 쪽이 더 많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결선의 가능성을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더 높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패스트트랙 뭐 청탁을 넣었다 이러면서 네네. 당을 분열가도로 몰아 넣으면서 정치인으로서 당 대표로서 자격이 있나라는 물음표를 던진 것 같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네네네. 현직 의원님도 계시고 이제 네. 뭐 출마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런데 일단 당원들의 기류는 아무래도 거기에 반응은 한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이 네. 나경원 후보를 원희룡 후보를 네. 상대 우리 동지라고 말로는 지칭하지만 예. 굉장히 공격을 하고 공격이 저는 금도를 넘은 것 같아요. 정치에도 선이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훨씬 뛰어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잘못했다는 태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에 행보를 보면 알죠. 계속해서 7번 네. 난 개인 청탁이라고 생각한다. 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과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위기의식이 일단 있다. 네. 그래서 설사 되더라도 뒷짐지거나 팔짱 끼고 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결선 투표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결선이 가면 뒤집어질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현역 의원이 돕는 비율이 거의 더블 스코어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 한동훈 후보한테는 한 20명 가까이 현직 의원들이 가 있고 오히려 원희룡 후보한테는 더 그 배가 되는 의원들이 네, 돕고 예. 있다라는 뭐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원 분포를 봤을 때 어쨌든 조직력이 상당히 강한 영남 이 당원이 40%가 넘고 수도권도 네. 거기에는 근접한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나달처럼 흩어져 있고 한 목소리로 움직이기는 그런 구조는 아닌데 영남에는 또 이철우 그 지사 예, 같은 경북지사. 경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놓고 비판을 하는데 가동할 수 있는 표가 상당히 많고 그런 걸 종합해 보면 확실히 빨간불이 켜진 건 켜진 거고 결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에 결선이 안 가더라도 아주 가반 턱걸이 정도. 그러면 이제 정당성 확보에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너무 소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건희 여사 문자로 촉발돼서 댓글팀 논란, 그리고 또 장해찬 최고가 쏙 사라졌어요. 그 뭐 규모나 이런 게 어떻게 실제로 고발이 돼서 사법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완전히 숨어버렸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소 취소 문제가 이제 핵심 네. 쟁점이 막판에 된 건데. 장 변호사님 이거 네. 그 일부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 누구죠? 김한규 의원의 주장을 네네. 빌어서 한동훈 캠프에선 이거는 범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한 번만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법무를 정확히 일단 보면요. 예. 청탁금지법에 재판이나 수사 네. 그리고 뭐 여러 이런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청탁을 넣을 수 없게 돼 있고 네. 그런 넣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제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네. 이 과태료 규정을 뜯어 보면 예. 일단 본인이 현직 예. 뭐 선출직이든 뭐든 예. 이제 공직자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나경원 의원을 청탁금지법의 과태료 대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었고 공직자 지위에는 없어서 처벌이 조금 어려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청탁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불시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예. 상대가 얘기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처벌하는 건 좀 예. 불합리하니까요. 예. 2번 이상의 청탁이란 요건을 걸어놨는데 예. 한동훈 뭐 후보나 나경원 후보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예. 그런 어떤 요청을 하는 자리가 2번, 3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사법 처리는 빠져나가고 양부남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동훈 검사를 데리고 일을 해봤는데 예. 일단 머리 회전이 되게 빠르고 예. 지능이 좋아서 예. 이걸 다 계산하고 어쨌든 예.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는 자기도 빠져나고 어쨌든 나경원 예. 후보도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막 굉장히 소란스럽게 문제는 됐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은 안 하겠네요. 그럼. 고발한다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예. 아마 이제 법리 검토를 더 해서 예. 고발까지 할지는 예. 좀 의문이에요. 그렇구나. 처벌이 예. 어려워 보이는 부분. 근데 정치적으로- 그것보다 오히려 네. 핵심은 댓글이죠, 댓글. 댓글. 댓글팀이죠. 네. 그러니까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처벌됐었고요. 네.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감옥에 갔었고 네.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부. 그렇죠. 네.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가 지사지 날아갔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구속이 됐었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동훈 그 후보가 네. 장관 시절 또는 예. 뭐 그 이외에 댓글팀이 운영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네. 댓글팀이 우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럼 김건희 여사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건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더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예. 이건 수사를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예. 시민단체들이 다 고발하지 않겠어요? 예. 고발하면 당연히 수사가 되겠죠. 아니 근데 저는 예. 이런 거예요. 그 좀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분들이 전부 각자 댓글팀 하나씩 갖고서 정치를 하는 건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 댓글팀 운영했다는 소리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물론 위법 행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뭐 여론 조성팀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뭐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거는 그렇다더라도 현직 법무부 네네. 장관이 외곽에 그런 조직을 운영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어쨌든 중립성을 견제해야 되는, 물론 중립성 견제했다고 보이지 않죠. 네. 뭐 국회 나와서 한 발언이나 등등을 보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게 강제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걸 알면서 방치했다?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공무원을 활용시키지 않았다. 내가 뭐 공직자들을 댓글팀에 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네네. 댓글팀을 운영해서 처벌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다음, 포털 그리고 여러 언론사 사이트에 네. 자유로운 여론이 환경되게끔 게시판을 운영하고 그 게시판의 운영자는 이런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건데 네. 그걸 왜곡시키고 방해했다는 겁니다. 위력과 위계로. 예. 왜냐하면 업무 방해는 위력, 그러니까 어떤 다중의 위세로라는 예. 요건 혹은 거짓으로. 예. 근데 이건 두 개 다 해당이 돼 보이죠. 왜냐하면 아주 단체로. 네. 그리고 이건 거짓이니까요. 지금 양문석 의원이 추출해낸 문자를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여러 개를 올리는데 그렇죠. 아주 의도적으로 예. 여러 명이 예. 가짜 계정까지 사용했다고 하면서 이런 예. 게 업무 방해예요. 그러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인지했다라고 네. 하면 업무 방해 공범인 겁니까? 공동 정범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인지했던 걸로 보이는 단서 이미 장해찬 전 최고가 던져놨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 5월 16일에 이 담당자란 사람이랑 문자를 막 주고받아요. 네네네. 참여연대 조져라. 네. 그리고 뭐. 장관님과 찰떡궁합이다. 네. 장관님도 되게 네. 뭐 흡족해 하시고 보고가 들어간다. 네. 장해찬 최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 참여연대를 이른바 조지는 SNS 글을 올립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실체가 없지 않아요. 장관님께 보고한다는 그 사람 수사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보고를 했는지 예. 파악해야 됩니다. 예. 그 사람만 해야 되나요? 함구하면 안 되니까요. 그 실체를 밝혀야 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 안 하는 건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거는 민주당이 고발을 해야 된다. 저는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 그런데 장관님께 보고하는 주체는 공직에 있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뭐 그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누군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밝히는 그 내용에 따르면 네. 뭔가 실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죠. 장해찬 자기도 팀원이었다는 거죠. 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또 특정인 이준석을 좀 조져라. 예, 그거 뭐 이런 뭐 그거는 이런 장관이 직접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네. 어느 정도 실체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뭐 그것이 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꾸 이제 그 한동훈 후보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예. 만약 그 실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 이게 사실이었다면 이건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댓글 잘 달면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집니까? 댓글 잘 달아서 여론이 좋아지면 대한민국이 외교를 잘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론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예, 여론을 조작하고 예. 여론을 호도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 조성팀인가? 그러니까 그 뭐 정치의 자격 문제도 그렇지만 현행법상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관련해서는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수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밝히고 백일화에 다 드러내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의혹이 그냥 좀 제 사그라들 기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도 실제 자기가 뭐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문자의 맥락이긴 했는데. 아니 그 문자 맥락에 왜 댓글팀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난데없잖아요. 네. 그거 뭐라도 있으니까 네. 나를 뭐 우리가 댓글팀을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거기도 의심이 돼요. 거기도 있지 예. 않았을까. 더군다나 대형 그 뭐야 팬클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예.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실제 뭐 저는 듣는 첩보 수준에 듣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떤 건데요? 아니 뭐 누구까지 이름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런 분들이 댓글 부대 요원이었다. 그러니까 여론 형성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예.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예. 뭐 정확치는 않기 때문에 네, 방송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검찰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뭐 운영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막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영장 청구하고 막 이럴 텐데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인지로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인지 수사하기는 어렵고 네, 민주당이 고발을 하거나 네. 개혁신당이 아니면 고발 좀 하지 그러면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하면 네. 착수가 되겠죠. 개혁신당이 고발하는 건 어때요? 보통 당이 이런 건 고발 안 차나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는 것으로 주로 많이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그 나경원 후보 간에 이제 주고받은 설전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저런 사람이 자격이냐 이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뒤에서 야 이것 좀 공소 취소 좀 해줘. 검사들이 제일 그 자기의 그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만 네네. 취소하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걸 그냥 부탁을 한다는 게 자기들끼리는 그런 사법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게 충격 아닙니까? 이게 좀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 네. 나경원 후보의 예. 자세나 이 공직에 임하는 태도도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들었어요. 봐달라는 거잖아요. 봐달라는 걸 넘어서 너는 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냐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단치는 거예요? 네, 공소 취소는 당연히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거고 동지들을 지켜내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 네. 그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여러 명의 민주당 당직자와 이 의원 입회를 했었습니다. 예, 수사 예, 단계에서. 재판, 수사. 예, 그래서 이제 불기소로 끝나서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진 않았는데 예. 그 당사자들은 예. 대단히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 행위 자체는 너무 간단해요. 예.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경찰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이 영상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일단 CCTV를 딴 것도 딴 건데요. 그 당시가 너무 이제 다 모든 언론사가 붙어서 취재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영상이 정말 깨알같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임의 제출을 받았고요. 네, 경찰이. 네. 예. 언론사로부터 예. 협조를 받아서 예.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왜냐하면 뭐 현역 의원은 분별해내기가 비교적 쉬운데 당직자나 네. 거기 이제 계시는 분들은 특정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걸 다 해놨더라고요. 예, 누군지. 네. 예. 그래야 이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예.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에어오듯이 수사를 좀 빌드업을 시켜놨더라고요. 경찰이. 네, 그리고 그 국회 선진화법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요. 예.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고. 예. 나다르크가 아니라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게 예. 맞죠. 그럼 공소취소는 언제 가능한 것이냐. 예. 이게 형사소송법에 공소취소라는 규정이 있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변호사 10년 차가 이제 됐는데 예.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공소 취소를 하는 경우는 못 검사가 봤습니다. 공소 취소해주는 적은 없다. 예. 한 번도 못 봤다. 한 번도 10년간. 못 봤어요. 공소 취소를 한 전례는 언론에 따르면 예전에 뭐 YS 시절에 뭐 아무개를 했다 이 정도 네네. 수준인 거예요. 예. 그게 딱 어떨 때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게 또 법정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체 판단이에요. 공소 유지가 뭐 어렵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조항인 거예요. 실무에서는요. 기소를 했는데 무죄만 나오더라도 네. 기소를 한 그 수사 검사가 인사에서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당연하지만요. 그게 네네.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네네. 왜 잘못된 기소를 한 해. 거야. 그리고 예.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구속 기소만 된 경우만 형사 보상을 해줬는데 예. 불구속 기소가 돼도 돈을 받아요 법무부에서. 형사. 예. 그런 식으로 무죄가 나오지 않도록 무죄 나오면 당연히 1심에서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고요. 예. 네, 그거는 자기네들의 어떤 조직을 위해서도. 네네. 그런데 공소 취소를 해달라 이게 기시감이 드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도 무슨 명예훼손인가 그 남편이 또 네네. 그 서부지검의 판사로 있을 때 또 전화를 서부지검의 그 담당 검사한테 넣고 이랬던 게 막 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수시로 그런 일을 그러면 이 아무 사법 때나 자기가 시스템을 필요한 그냥 허무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예. 그것을 더 견지하는 대상에서는 본인이 예외라고 생각한다는 건 저는 예.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정말 예외적으로 창성동 경호처 건물에서 검찰을 불러서 검찰을 소환한 거죠. 네, 검찰을 소환한 조사를 받아서 이 난리인데 이 나경원 의원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예. 자기가 필요하면 전화해서 야 그거 공소 취소 좀 해줘. 그거 왜 못해? 그것도 못해? 에? 당심이 애당심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태도인 거잖아요. 글쎄요, 뭐 나는 나경원을 두둔할 생각은 없는데 네. 그때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국회 선진화법이나 이런 게 그 23명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이 23명, 민주당이 5명에서 28명이 아마 그 입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소가 된 사람이 지금 그 국민의힘이 6명, 민주당이 2명인가 이럴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정치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국회에서 그 거의 동물 국회의 끝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죽하면 그게 이제 그 고소고발 사건이 되고 기소까지 됐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당시의 야당으로서 그때 야당이었을 거예요. 야당이었나요? 야당이 맞죠. 네. 야당으로서 그 이제 국회에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 이건 뭐 공소 취소라는 단어를 사실은 이게 박정훈 대령 때문에 사실 알게 됐지만 네. 그 전에는 공소 취소가 국민들에게는 뭔지도 잘 모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면서 난 당신이 한 얘기를 다 알고 있어. 그거 하는 한동훈이 하나의 캐비넷을 꺼내는 것처럼 그러네.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네. 아 형님 일 때문에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맞아요. 야. 딱 그게 연상되는 거예요. 아 이거 검사구나. 아직 검사구나. 한동훈 후보는 검사네. 정치인이 아직 아니네. 예. 이런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6명이 동시, 그러니까 23명이 입건이 돼서 6명이 기소가 됐는데 나경원이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했다면 자기 혼자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네. 그 6명 전체를 얘기했겠지? 네. 안 그렇겠어요? 아니래잖아요. 본인 개인 사건. 그게 되겠냐고. 아 근데 끝까지 깐족깐족 똥알똥알 지지 않는 한동훈. 네. 예. 저는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를 보는 느낌. 아 역시 예. 아직 멀었구나. 네. 이런 근데 생각이 어쨌든 들었어요. 그분 지금 대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똑같은 취지에서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안에서의 충돌이 있어서 네네. 전현희 의원, 뭐 박은정 의원이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고발해서 문제가 할 수 되겠네요. 있는 거죠. 만약에 야, 그렇다면. 다시 또 동물 국회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시면 그 한동훈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용산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김옥균 프로젝트. 3일천하 이준석 대표가 일주일 안에 그냥 바로 이제 절차 밟는다 이런 건데 진짜 그럴까요? 가만 안 있겠죠. 가만 안 있- 시작은 하겠지만 네. 결국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타격이 올 상황은 10월 재보선이겠죠. 10월 재보선. 네. 예. 뭐 그때쯤이면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그 전에 정리. 그 전에는 시도는 많이 하겠죠. 예. 시도는 많이 하겠지만 그게 쉽게 그렇게 예. 되지는 않을 수 있고요. 당내에 여러 가지 분란 요소는 많이 나오겠지만 네. 결국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만들겠죠. 근데 그 당의 DNA는 좀 어쨌든 누가 결정이 되면 쭉 또 따라가는 분위기잖아요. 못 따라가죠. 왜냐하면 이게 못 따라가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가 3년. 대통령 편을 들 거냐, 한동훈 편을 들 그렇죠. 거냐 이렇게. 네, 네. 아, 그럼 그럼 분당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 남아 있는데 예. 당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쭉 몰려갈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당장 내일 선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선거가 또 2년간 없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럼 공천권이라도 따기 위해서 거기 간다지만 예.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당 대표가 줄 수 있는 자리도 많지 않아요. 아, 그러면 한동훈 대표 따로 뭐 국회의원들 따로 뭐 이렇게 원내대표와 대표가 서로 불협화음 이렇게 되는 아, 근데 그야말로 이 당이 오합지졸과 108번뇌가 되는 거죠. 108번대 나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래서 수습하기 되게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농반 진반을 얘기합니다만 이 완전 망조든 당이 된 거거든요. 네. 이게 난파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 어제 그 누구죠? 그 변호사님 굉장히 보수적인 전원책 변호사도 네.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했다. 이미 끝난 정상이다. 보수 괴멸이다. 이게 되겠냐? 이거 복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 보더라도 이 당의 운명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걸 예측하고 네. 노아의 방주로 아, 개혁신당을 네. 띄운 거야? 현명한 선택을 배를 미리 띄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건너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개혁신당으로 건너오겠다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건 아직 모르죠. 그건 좀 더 기다려봐야 돼. 아니 물에 빠지면 우리가 건져야죠. 골라서 건져야죠. 다안 건져줘? 예? 아무나 안 건져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배 태우는 것도 좀 네. 심사해서 태우겠다. 그냥 안 건져준다 이런 말씀. 어찌됐든 그러면 1등은 누가 할까요? 누가 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원희룡 후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조직세나 친윤이 붙었다 결선에 가면은 완전 게임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뭐 이제 서정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논평을 하시니까 거의 100%다 결선 가는 건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객관적인 진단인지 좀 의문이에요. 지금 투표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뭐 조직세에서는 열세인 한동훈에게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투표장에 누가 나갔는지는 지역별로 잘 분별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세론이 완전히 꺾이진 또 않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안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열려 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당대표가 결선을 가더라도 가장 유력한 걸 전제로 앞으로의 뭐 이런 전망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취재해 보면 캠프마다 다 자기들이 1등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없고 대구 경북 쪽에 취재를 해보면 그 이재명 대표하고 붙어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는 한동훈밖에 없지 않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쌈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훈이다. 뭐 이런 정서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누가 1등할까요? 다음 대선 너무 많이 남았는데 대선 후보 뽑는 것도 아니고 3년이나 남은.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그 친윤 쪽의 핵심 의원한테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네네. 어떻게 됩니까?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누가 밀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원희룡. 그쵸. 예, 밀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네. 수도권에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영남도 좀 밀리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영남. 예, 그래서 그러면 결선은 가요? 네. 결선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결선에서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친윤 의원이고 네. 나름 이제 중도 비윤 쪽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야 분위기가 좀 달라.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데요? 그랬더니 아니 오다가 안 먹힐 것 같아. 오다가 엄청 내려가는데 안 먹힌대요. 안 먹힐 것 같아.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마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뭐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네네. 얘기를 그 사람은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그 친윤하고 통화했다는 그분은 예. 전당대회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아,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정치판에 아주 예, 대통령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윤하동 의원인가? 조직 선거를 해봤으면 그분 얘기를 허투루 들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 뭐 지역을 막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예. 나름 해보겠지 하지만 결국 바람이나 이 대세를 예. 꺾기는 쉽지가 않고 조직은 충분 조건 선거에서의 예. 조직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필요 조건이지. 1등을 한동훈 위원장이 하더라도 과반은 넘지 못한 가운데 결선은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5% 이상으로 45에서 50 사이로 1등을 하느냐 네. 아니면 45 이하로 1등 하느냐. 아, 그게 45 이하로 1등을 하면 대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결선에서 뒤바뀔 가능성이 있고 45 이상으로 1등을 하면 네. 이미 대세가 있기 때문에 예. 2, 3%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긴 지난번에 국회의장 선거도 당연히 추미애 네. 의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예상을 깨고 우원식 의장이 당선됐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과 민심은 다른 데 괴리가 큰 네, 당이다. 결과를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이제 계속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뭐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별로 분쟁이 없어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않고 있고 뭐 당 대표는 그냥 이재명 네, 대표 네. 체제로 독주하는 분위기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네.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안 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이 민주당이? 민주당이 민주가 없어졌어요. 예? 좀 더 그 방송 용어에 적절치 않지만 이거 네. 거의 공산당 선거야. 공산당. 예? 90% 넘는 역대 헌정사상 네. 90%가 넘는 네. 경선에서 네. 전당대회 경선에서 90% 넘는 경우가 없었어요. 조국 천하의- 혁신당도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찬반이잖아요. 워낙 작은 정당. 아니 찬반이잖아요. 네. 경쟁이 아니잖아요. 네. 한 사람 나와서 찬성이냐 반대냐는 네. 경쟁자가 있는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 네. 예? 다른 문제라고 보고 민주당이 이 거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 천하의 김대중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네. 75를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견이 있는 사람, 네. 이견이 있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을 열어줬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전부 다 몰락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사실상 네. 이건 일극 체제의 완성인데 이런 상황이면 본인이 대표로 나오면 안 돼요. 당을 위해서라도. 당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본인이 다 장악력을 갖고 있는 당인데 네. 굳이 대표까지 해서 네. 그러면 아바타를 내세웠어야 돼요? 아니 방패막이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야. 네. 문재인의 길을 택했어야지. 알아서 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전에 당 대표 하지 않았어요. 네. 네. 문재인의 길을 택했어야지 네. 그렇다. 지금 이해창처럼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창 당내 권력 아무리 쥐고 있어봐야 결국 찍을 사람만 찍는 거예요. 결국 중도층이 찍어줘야 당선이 되는 건데 중도층을 계속 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총선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그 일극 체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라디오 토론이죠. 네네. 라디오 토론에서 일극 체제 아니다. 이게 당원들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낸 체제이지 아니, 그것도 이게 일극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북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인민민주주의라고 다 얘기해요. 장유미 변호사 저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90%가 넘는 거 이례적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만들었는가? 이제 당원들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1차 변수는 외부 변수예요. 윤석열이 만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무도함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걸 아주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게 만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외부적이 너무 강하다, 세다, 무도하다, 용납할 수 없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민주당 안에 어떤 정치인들이 있나? 네.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네. 정치력 어떤가? 당원들이 왜냐하면 이 당원들은요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한때는 친문이었습니다. 한때는 다른 정치인을 지지했던 분이에요. 지금 어떤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가장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치인이 이재명이다. 이런 네.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지금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를테면요, 영장 발부시키고 싶겠죠. 지금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계속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했냐 이러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수원에서 조사하던 거, 그러니까 제3자 뇌물 북한에 송금한 부분 다 중앙으로 끄집어 와가지고 한꺼번에 영장 발부 가능성 높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장 기각됐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 여러 번 받게 하려고 수원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일반 사건에서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지금까지 3년차 접어들면서까지 얼마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간차를 두면서 또 수사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는 당신과 민심이 크게 괴리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왜? 권리당원이 150만 명이 넘어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치적으로 또 민심과 완전 괴리되기 어렵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이란 그 정치인 총선에서는 어쨌든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대권 가도의 한 플랜 중에 하나인 걸 당대표는 건너가는 징검다리인 걸 알아요.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는 이재명으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네. 이런 인식 누가 제일 강력하게 심어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워낙 탄압이 세니까 한 사람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결하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 생긴 거다라는 그 장 변호사님 설명인데. 그게 이제 민주당의 논리인데 그 민주당이 특히 그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네. 거의 왕당파의 논리인데 예. 그건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아요. 그건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경우든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네. 특히 이재명 그 전 대표도 네. 본인이 뭔가를 해볼 생각이 있으면 민주당을 방패로 삼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로부터 좀 벗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에 그 관계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 논리로 얘기를 해요. 군사 독재가 아니고 검찰 독재 시절에 검찰이 저렇게 탈탈 털어서 올가매는데 당연히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선두에 이재명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논리를 얘기하는 건데 네. 장 변호사님 그 말씀이시죠.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좋아할 얘기일 뿐 민주당 지지자를 벗어나는 한 발만 벗어나도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이 지지하는 후보라야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뭐 대통령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지자들끼리만 암만 뭐 90% 하면 뭐하냐. 바깥에 나오면 전혀 지지를 못 받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른바 이제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부자 감세에 대해서 뭐 입장을 조금 유보하는 그래서 뭐 종부세, 상속세, 그다음에 뭐죠 금투세 이 문제에 대해서 유예하거나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사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반대가 기본 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의 주장이 나오면 당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논쟁이 안 되죠. 논쟁이 없어요. 논쟁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가 그동안 취재해왔던 민주당의 아버지인데 그게 무슨 논쟁이 되겠어요. 아버지가 아니, 얘기했는데. 자기들도 싫어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창피해하는데 그분 스스로도 매우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이고 이게 굉장히 그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정당이라면 대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본인들의 당론과 위배되는 주장을 하면 지금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놓고 나는 찬성이요, 나는 반대요.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지 대표도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얘기하면 대표가 언제 그렇게 한다고 했냐. 그냥 말만 꺼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보수 언론들이 다 받았어요. 세게 썼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하니까 부자 감세 합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흡사 지난번에 뭐였죠? 연금 개혁 때 44%로 하자고 했을 때 그거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건강한 민주정당으로 가려면 누가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게 있냐? 치열한 내부 논쟁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지난 총선 때 공천한 거 안 봤어요? 비명 행사? 박용진, 임종석, 예? 이른바 본인과 당권이든 대권이든 경쟁을 할 만한 사람은 씨부터 말린다 해서 다 공천에서 탈락. 근데 그거는 당원들의 선택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당원들 선택이라고
말하면 모든 게 다 합리화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하의 김대중도 본인과 이견이 있는 사람을 그룹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니까요. 네. 적어도 박용진이나 임종석이 공천 받아서 만약에 들어와 있다면 네. 뭐 한마디라도 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놔뒀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일극체제가 완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말 잘못하면 다음에 완전히 쫓겨나? 배제된다. 이런 부담을 갖고 있겠죠. 네. 그 누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정치하려고 결심했으면 정치를 그만하더라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은 그런데. 586도요. 네. 다 그 기세가 맛이 갔습니다. 맛이 갔어요. 네. 왜? 그들도 이미 4선 5선씩 와 있고 정치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당내 유력 그 대권 후보 또 사실상 당 대표 이 사람한테 맞서갖고 본인한테 남을 게 뭐가? 저는 오히려 김영진 의원 있잖아요. 네네네. 예, 김영진 의원 친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뭐 상을 당했던데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네. 당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했더니 아니 나도 삼선인데 내 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잘했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본인이 측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해요. 근데 엄청 제가 기억하기로 김영진 의원은 2017년 대선 때 민주당 다 문재인 후보 했었어요. 근데 그때 김영진 의원만 몇 명이 이제 소수가 그때 이재명 후보를 했었죠. 2017년 경선 때. 네, 그게 이제 중앙대 네, 중앙대 패밀리. 멤버에서.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계속 네. 약간 정체호근 하락. 그거는 어디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네. 일단 당원들이 이제 후보를 내세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총선 때. 물론 당대표에 입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른바 뭐 비명, 반명이라고 분류가 되는 의원들도 단수 공천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싸우는 이 정부와 잘 붙어주는 의원들을 선택을 받아서 링 위에 올렸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일각체제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이슈에 단순 반대를 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그렇죠. 생각하지 예. 않고 종부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부세 이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금투세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데 당내에서도 여러 노선이 있어요. 저도 여러 방에 있는데 이거 종부세 이건 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당대표가 아니죠. 전직 당대표고 본인의 당대표면 하겠다는 거라서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비판합니다. 반대하고 예, 있죠. 반대하고 네.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수도권, 서울 표심 상당히 중요하고 네. 그런 그런 문제의식은 있어요. 고민정 의원도 던졌고 뭐 박찬대 최고도 던졌지만 이 기류가 있는 거죠. 이른바 마용성과 관련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치솟았습니다. 거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더라도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는 지표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꼭 종부세 때만 아니라도 종부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든 뭐 예금이든 보유를 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냅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9억이 넘는 걸 갖고 있다라고 해서 한 번 더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투기를 잡기 위해서. 근데 1가구 1주택자도 그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게 맞냐라는 문제의식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투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고 갖고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느냐. 하지만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이게 지방 교부세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다. 논의해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논의가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합리주의자의 그냥 방향 중에 하나 있는 거다. 중도층에 소구해야 민주당 집권할 수 있으니까요. 종부세는 그 관점에서 논의해 볼 만하고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 이거를 갖고 일극체제의 하나의 비판점으로 삼는 거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혁신당은 새 종부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뭐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뭐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세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에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그 복지와 연결되는 거니까 예. 중부당 중복지 예,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얘기하는 종부세나 이런 것은 이미 당은 장악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대권 플랜을 가동하는 겁니다. 뭐 그거야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심지어 당 대표 나오면서도 오른쪽을 얘기해요. 그건 얼마만큼 그 현재 민주당에 대한 그립감이 강하다는 자신감이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종부세 관련돼서 민주당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갈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내부에서 저는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본 소득. 네. 그럼 무슨 재원으로 할 거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장인들 유리할 지갑도 다 털어가지고 돌려막기식으로 담배세 인상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까? 결국은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부자 감세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 있는 그 뭐 진보 성향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내부 논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 뭐 물가 문제, 서민 경제 파탄이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어디서 대안을 만들 거냐, 이런 실용적 접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입국 딱 하고 있다. 이거는 민주정당으로서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조사 문제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이창수 지검장과 이원석 총장 간의 갈등이 증폭되겠죠. 이건 전쟁이에요. 봐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예, 이건 항명? 하극상. 예. 하극상. 예. 예. 아니 어떻게 총장을 패싱을 합니까? 예. 진짜. 그리고 내놓는 변명이 더 웃겨. 예? 조미애 장관이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거잖아. 네. 배제시켰는데 네. 그때 이후로 그 사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총장한테 보고 없이 패싱했다라는 걸 패싱을 합리화하는 논거를 그거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총장을 배제시킨 이유가 김건희 여사하고 부부였기 때문에 배제시킨 거야. 그렇죠. 아니 지금 이원석 총장 부인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원석 총장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으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으니까. 아이,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이거 회복해달라고 이원석 총장이 하니까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그냥 너 집에 가. 이런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법부라지들의 향연이에요.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아주 뭐 기계적으로 수사지휘권이 도이치모터스에서는 박탈돼서 보고하지 않았다. 그럼 명품백 수사 한 거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사실 내가 잘 설득시켜서 그건 우연찮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두세 번 부를 생각이 아예 머릿속에 없었을 거예요. 네. 두 번, 세 번 부르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또 거짓말이냐면 월요일마다 보고를 하잖아요.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예. 그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누차 제3의 장소는 안 된다. 국민들이 오해한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비공개 소환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 전 장관 때 내규가 바뀌었고 그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뜯어고치지 않았거든요. 티타임 뭐 이런 건 다 부활시켰는데 네. 그건 그대로 뒀더라고요. 그래서 포토라인을 세우고 망신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중앙지검에 정확하게 불러서 비공개로 불러서 거기서 조사하는 게 맞아요. 국민들은 그렇게 조사받습니다. 어떤 국민도 고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조사받지 않습니다. 서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소환을 한다고요? 문제 모의고사 먼저 내주고 정답 맞추게 도와준 꼴을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누가 그러면 조사를 못 받겠어요. 네. 이미 다 했는데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무혐의로 가면 굉장한 역풍이 불 겁니다. 네. 기소로 갈지 지켜봐야 되고요. 이런 걸 정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걸 공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정부가 뭘 내세웠습니까? 어떻게 김건희 여사 이런 식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검찰도 망쳤고 나라도 망치고 법치도 망치는구나. 네. 그럼 혼자 망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오더를 받았겠죠. 누군가의 오더를 받았는지 왜 그렇게 무릅쓰고 이런 식의 수사를 했는지 본인이 밝힐 때가 올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누가 김건희 여사 보고 이렇게 수사 받으라고 했어요? 왜 일을 이렇게 더 키웁니까? 내가 보니까 검찰이 우리는 못하겠으니까요. 특별검사 임명해서 꼭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예? 총장 패싱에 그다음에 제3의 장소로 가. 그다음에 저는 실제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네. 예.
조사를 받은 건지 조사를 한 건지. 네, 아니 최초의 그 대면 조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사실상의 서면 조사와 형식상의 대면 조사는 아니냐 혹시 다 썼고 가서 네. 질답을 다 썼고 가서 주고 밥 두 끼 먹고 앉아 있다가 차 마시고 나온 거 아니냐. 뭘 조사했냐 도대체. 제가 어제 한 그 예? 검찰의 간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이창수 지검장도 대검 대변인 시절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밥 좀 얻어 드신 분으로 안다. 친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다운 조사가 있었을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장소 하나 바뀐 걸로 이렇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의심을 받는데 네. 국민들이 믿겠어요? 저 조사 내용에서 검찰이 뭐 판단을 했다 이러면 그 말을 믿겠냐고요. 예? 이원석 총장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서면으로 다 질문 답변 다 써가지고 갖다 주고 시간 빨리 나오면 안 되니까 차 마시고 놀고 쉬다가 밥 두 끼 먹고 나왔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 그게 무슨 조사냐고요. 말이 됩니까? 네. 그렇죠. 이 수사는 7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니에요. 예, 당연하지만 도이치모터스는 네. 뭐 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한 적이 있고 정말 문제가 되는 지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는 김건희 엑셀 파일 폴더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파일이 나왔어요. 예, 예. 검찰이 낸 의견서에 따르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모친은 20억이 넘는 걸 받았습니다. 그럼 23억. 23억 예, 정확히 예. 수익을 받았죠. 네. 다른 전주들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2번 이상은 다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 기소,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기소까지 했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7시간으로 법적 쟁점이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특히 거기에 명품백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조사받지 않겠다고 했다. 피해자는요 본인이 조사받을지 아닐지를 검찰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하지만요 혐의를 받으니까요. 누가 조사받기 싫다고 하면 저도 조사받기 싫다라고 모든 전국의 피해자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김철근 총장님 네. 조사받을 때 그 어디 스타벅스로 오라고 좀 얘기 좀 해보죠 그러세요. 거의 감사하죠 그러면. 그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능하지 않고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영국도 네. 간단히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 없죠. 본인에서 끝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민간인은 청탁받으면서 이런 금품을 받을 수 없어요. 네. 알선수재로 처벌합니다. 알선수재 그리고 뇌물. 왜냐하면 공직자와 경제공동체니까요. 네. 김건희 여사를 보고 한 겁니까? 대통령을 보고 한 겁니까? 대통령을 보고 그 징검다리로 했으면 들여다볼 부분을 정확히 들여다봐야죠. 본인들이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국정농단 때 뇌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엮어 넣을 때요. 그런데 무죄 방면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으로 이렇게 간다? 제3의 장소에서 7시간 그냥 물탕 수사를 하면서 이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이미 좀 부글부글 하고 있고 이게 진짜 헌법 11조에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 임을 스스로 선포한 날이 아니겠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왜 사법이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이렇게 멈추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정말 성역이었네. 진짜 네, 보여준 예외네. 거죠. 사법에 아주 그냥 예외적 존재였네. 이런 게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이게 그 사실상 이 패싱 검찰총장 패싱은 딱 한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임기단축 개헌을 꺼내 들었어요? 네, 그건 우리가 좀 오래됐죠. 계속 얘기해왔던 네. 거죠. 이게 그 또다시 헌정사의 어떤 무슨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 임기가 중단되거나 뭐 이런 상황보다는 네. 본인 스스로 이런 상황이면 어떤 정치 발전에 그 기여도 하고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그 임기단축 개헌을 좀 발의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답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거를 전국 선거를 크게는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 이렇게 네. 세 번을 치르는데 임기가 네. 5년, 4년 해서 그 어떨 때는 내리 3년을 선거를 하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방지해야 되고 한다면 지방선거가 함께 하든 총선과 함께 하든 대통령 그 선거를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임기도 4년 중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엄청나게 큰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왜냐?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겠어요? 아니 뭐 안 받으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안 받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왜냐하면 그 위협이 진짜 현실화된다면 네. 고민하겠죠. 실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네. 그때도 막 개헌 받으니까. 막 던지고 했는데 네. 안 먹혔죠. 사실은 조금 일찍 그 행동을 했다면 벗어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감위의 문제. 불가능의 영역인 것 같고. 안 받을 것 같지만 예. 받아야 되는 게 최선일 거예요. 윤석열 예. 정부한테는요. 지금 제가 유시민 장관 책을 봤는데 제일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생각했을 때 최선의 안은 일단 내려온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사법적인 부분 지금 저는 대단히 일단 턱밑까지 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일단 덮어준다라는 네. 거더라고요. 예. 그래야 내려올 테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거를 담보해준다. 근데 그럴 리가 없고 그럼 이 안으로 임기 단축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지혜를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탄핵인데 탄핵은 지금 엄청 무르익었다거나 임계점에 지금이 딱 적시다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실정 속에 그냥 국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이게 묻어줄지 뭘지 이런 거는 정말 정치적이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임기단축 개헌을 받는 건데 그 정도의 어떤 정치력이 있을지 그게 예. 그냥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막판까지도 판단을 잘 못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정치의 내용이나 수준을 보면 임기 단축 개헌 정도 받을 정도면 고도의 정치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정도는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주변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주변. 한동훈 위원장이 혹시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럼 누군가가 지켜준다면 네. 고민하지 않겠어요? 나를 지켜준다면. 예. 그럼 어떻게 딱 입당하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 권성동 의원이 이런 SNS를 올렸네요. 임기 단축 개헌은 정치적 탄핵이다. 네. 실제로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렇지. 임기 단축 개헌은. 임기 단축 개헌을 네.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시라 이 소리이기 때문에 탄핵은 아니죠. 본인 스스로. 네, 그걸 본인이 제외한 나머지 정치 세력이 그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해서 통과를 시킨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의 의견이 네. 맞을 수 있겠지만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대단히 발전적인 거다. 왜냐하면 그 5년 단임제는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로 나온 군부와 민주화 세력의 타협이었습니다. 타협의 네. 산물이었는데 그게 초반에는 한두 번은 좀 그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소명의식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사람이 나오면서부터는 한탕씩 해먹는 꼴이 된 거예요.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5년 동안 한탕 해먹고 나가는 네. 이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거덜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갈 수 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임기 단축 개헌을 받으면 좋은데 과연 받겠냐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산을 또 넘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헌재 구성이 대단히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또 포진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문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돌파하는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지금 140만이 넘게 탄핵 국민청원을 해도 문재인 때보다 적네, 문재인 때보다 3만이 적어,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것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대로 임기 단 하루도 단축할 수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용하고 나는 내 식대로 검찰 불러서 검찰 소환해서 그렇게 뭐 조사 필요하면 한번 해줄게라는 정도. 뭐 사과할 뜻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도 사과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기자들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당시에 그 캠프에서 하라 그래서 그 허위 학력 등과 관련해서 그 진짜 사과 뭐 이렇게 네, 하라 그래서 그냥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어떤 진정성도 없고 국민들이 힘들거나 말거나 나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 이런 정도 태도 아닐까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뭐 국회에서 탄핵 뭐 얘기를 하고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가려면 정말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그 위반 사유를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사실상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국정농단의 실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닌데 저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한 1년 사이에 대한민국 정치에 완전한 격변기가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미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전당대회 하면서 저 자중질환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단서가 조금씩 나와요. 이종호 그 전 대표 네. 얘기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본인이 했던 얘기들이 사실이라면 네. 그건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힌 겁니다. 네. 꼬리를 흔들면 몸통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저렇게 하나씩 나오게 돼 있는데 보통의 그 정권은 5년 그 임기 중에 4년 차가 말기 현상이 나오는 건데 네. 여기는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 이제 2년 지났잖아요. 네. 더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갈수록. 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모자이크가 되고 이게 짜맞춰지잖아요. 퍼즐이 맞춰지는 상황이 되면 네.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사실상 말씀 주신 대로 네. 삼부토건 이슈로 인해서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만난다. 한 길에서 만나고 있다.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대통령과 혼인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삼부토건을 가지고 지금도 주가 조작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건 못 참는다라는 게 보수지 젊은 기자들의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조사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왜 갑자기 내일 3부 체크하고부터 출발을 해서 실제로 쭉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그거를 그냥 평범한 일로 볼 수 있는 거냐.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격적으로 직접 가기까지 그 문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박은정 의원이 검찰이 김건희 맞춤 서비스 출장 조사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김건희 맞춤형 서비스 출장 부패도 아니고 말이죠. 네, 완전 네? 그렇죠. 네. 굴욕을 맛본 겁니다. 네, 검찰은. 검찰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이건 못 참겠나 봐요. 그러니까 막 격분을 해가지고 이창수 지검장 불러다가 실제로 사과도 받고 그래요. 누구 말 듣고 너 이렇게 했어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극대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참 느낌이 좀 쎄합니다. 네, 그렇죠. 경호처 수중에 들어가서 휴대전화 다 뺏긴 채로 조사하는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휴대전화도 보안 때문에 못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호처. 원래 경호처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사람이 핸드폰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핸드폰까지 뺏기고 수사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자들도 그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행사에 가면 휴대폰 다 뺏겨요. 휴대폰도 뺏기고 노트북도 뺏겨서 그 볼펜하고 종이만 수첩하고 종이만 갖고 들어가서 경우에 따라서 그것도 못 갖고 가게 해서 그냥 듣고만 나와서 이거 하느라고 몇 시간 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록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기자들이 다 나와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고 뭐가 핵심 내용인지 쫙 기록을 해서 각사에 퍼져 있기 때문에 당시 김건희 여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하튼 정치 상황이 여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워치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셨죠? 아유, 저는 감사하죠. 괜찮은 정도를 넘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네. 파이팅 넘치는 자세 태도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